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홈리스 가왕 내피셜 배구 점검하기를 돌팔입니다. 네, 오랜만에 분석 또는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2021년 이후부터 3년 동안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조건 레프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에서 요런 장면이 있거든요. 도쿄올림픽 한일전에서 요거 아시죠?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 자,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 딱 고개를 들리면서 수지킴이 그래서 14대 13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어요. 1점을. 듀스로 가느냐 마느냐의 상황인데 상대의 공격을 이제 특정한 겁니다. 레프트에 있던 이시카와가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자, 모미세타가 정말로 주고 정말로 이시카와가 딱 쳐서 그거를 유효 블럭을 해서 스파이크로 마무리하는 장면, 클러치박의 득점으로 듀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요거를 보고 많은 팬들이 신기해했죠. 어떻게 아는 거냐, 분석을 했다 해도 뭐 신기하다, 어떻게 아는 거지, 뭐 레프트 어쩌고 어떻게 알지, 대단하다, 어쩌고 저쩌고.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KYK 인비테이셔널에서 이제 초청을 받고 갔었던 방송인 제제씨 있잖아요. 인터뷰 과정에서도 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신기하다. 그래서 그 수지킨과 양뽕이 흐름을 보고 이렇게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세히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렇게만 대답을 했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몇십 분 걸리니까 저도 지금 이 영상이 몇십 분 걸릴지를 가늠을 못해요. 이게 그 짧은 지금 1분도 안 되는 그 랠리 안에 어떤 식으로 레프트로 갈지를 아는 거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열 몇 가지의 기술이라든지 판단이 이렇게 들어가고 상황이 2가지 상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합니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순차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12대 14의 상황에서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됩니다. 자, 12대 14 매치 포인트가 이제 된 상황에서 이때부터 여러분들 결과는 알잖아요. 12대 14에서부터 일본의 매치 포인트인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13, 14, 15, 16 연속 득점을 해서 대역전승을 해가지고 8강행을 이룩했거든요. 일단은 포메이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후위에 시마무라, 센터죠. 미들브로카입니다. 그리고 코가사리나, 아포짓입니다. 그리고 요 사람 쿠로고 아이키 닮은 사람, 그리고 전위에 레프트에 이시카와가 있고 미들브로카 아카리 에리카, 아라킨지 아카린지 아직 헷갈려요. 자, 이분이 주장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고요. 그리고 모미세타, 자, 이렇게 전후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은 전후위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득점을 따면서 전후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보겠습니다. 자, 클러치박이 여기 리시브를 제법, 자, 클러치박이 리시브를 아주 잘했습니다. 자, 클러치박이 득점을 해서 클러치박이 이 5세트 막판에 미친듯이 득점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클러치 상황인데 8강행에 1등 공신이 됐는데, 자, 시마무라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베로랑 교체가 되는 거죠. 서브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전위에 이 아이키 닮은 쿠로고 아이와 이시카와가 긴장하는 모습.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의 매치 포인트예요. 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코가사리나가 주장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카린가가 주장이었습니다. 아라키죠, 아라키. 여기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안예진 도라이몽과 염치기를 교체를 하거든요. 여기서 왜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일본이 이시카와로 공격을 한다는 거를 예상을 한 겁니다. 자, 예상을 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예상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코진이 예상을 한 거죠. 여기에서 상대의 포메이션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렇게 14대 13 상황에서 상대의 포메이션이 이렇습니다. 아까 시마무라가 나가고 코바타 리베로가 들어왔죠. 후위에 코가사리나, 자, 리시브 면제라서 뒤로 피해 있고, 그리고 쿠로고 아이,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3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코바타, 아퍼짓, 코가사리나, 그리고 쿠로고 아이가 레프트입니다. 요렇게 3명이 후위에요. 후위입니다. 그리고 요렇게가 그럼 전위가 되겠네요. 모미세타하고 아카리 에리카 미들브로커, 그 다음에 이시카와, 요렇게 3명이 전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격을 누구가 할 수 있을까요? 6명 중에 1명이 공격을 할 텐데, 리베로는 공격을 못 할 것이고, 코바타는, 그리고 모미세타가 세타인데 세타가 공격을 할까요? 그렇다면 패스 페인트 또는 세컨 링크 페인트를 논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 앞으로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을 할 거지만 듀스로 가느냐 이제 8강을 가느냐 기로에 섰고, 그리고 모미세타는 올림픽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국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은 약간 젊은 세타고요. 실력은 있지만 좀 젊은 세타입니다. 아마 올림픽 처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인이 돋보이는 패스 페인트를 넣는다? 지금 여기 염치기가 있잖아요. 이 염치기도 매우 변칙적이고 과감한 토스라든지 또는 패스 페인트
많이 넣는 화려한 세타죠. 그런데도 염치기 이렇게 Y 써야겠네. 그런데도 이번 한일전에서는 단 한 번도 패스 페인트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긴장이 되는 순간인데 패스 페인트를 한다 안 됩니다. 공격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모미 세타는 공격을 안 할 겁니다. 리베로도 공격을 안 하죠. 자, 그러면은 백어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후위는 아퍼지신 코가사리나가 있고 레프트인 쿠로고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둘이 과연 백어택을 할 것이냐. 일단 생각을 해도 백어택을 할 확률이 적다는 건 아시겠죠. 왜냐면 중요한 순간이고 백어택은 아무래도 성공률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올림픽이고 이제 1점으로 승부가 날 수 있는 시합에서 백어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 변칙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리우 올림픽 때 중국과 브라질의 결승에서 마지막 그 득점 장면에서 랑핑 감독이 백어택을 시킨 적은 있어요. 택을 시킬 때 백어택 한 사람이 누구냐? 주팅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죠. 진짜 좀 성공률이 낮지만 상대의 허를 찔러도 그래도 아무나 백어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주팅 정도의 사람이 있을 때는 그걸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하기 어렵다는 이 두 사람을 가지고는 쿠로고아이나 코가사리나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코가사리나 정도면은 백어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걸 한번 볼까요? 백어택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자, 이렇게 제가 백어택을 할 수 있는 공격수 3명. 자, 레프트 쿠로고아이, 아이키 닮았죠? 그리고 코가사리나 이시카와 마유입니다. 3번 시도를 했어요. 이번 시합에서. 이게 공식 기록지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공식 기록지가 아니고 제가 수기로 센 거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루꾸로 그냥 후위에서 그냥 탁 넘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쳤습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후위에서 그냥 넘긴 거 말고 플레이로 정식으로 토스를 한 것만 센 거예요.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이 중에는 뭐 블로킹 당한 것도 있겠죠. 자, 그리고 코가사리나는 많이 시도했어요. 9번을 시도해서 이시카와 마유는 5번을 시도해서 1번을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시도했죠. 지금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이 신장이 작다는 점이 이 사람들이 다 신장이 작거든요. 180 내외란 말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격수들은 어떻느냐? 그리 많이 시도를 안 했습니다. 한 3-4번 1인당 3-4번 정도 시도를 하고 근데 다 한 번 이상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았어요. 아무래도 신장이 크기 때문이죠. 키가 작은 사람들이 백어택을 시도를 하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점프가 높으니까 높이 뛰니까 백어택을 시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멋은 있는데 점프가 높으니까 멋은 있는데 대신 키가 작으면은 최고점까지 도달하는데 오래 걸려요. 채공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비를 할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공률이 좀 낮단 말입니다. 제가 코가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쿠로로 아이가 백어택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쿠로로 아이가 뒤에서 했는데 좀 토스도 좀 안 맞았고 자, 손쉽게 막아내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코가가 백어택을 시도를 많이 했죠. 9번을 시도했습니다. 자, 봤을 때 여기서 중앙 파이프를 시도하는데 나가죠. 범실입니다. 범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코가가 자, 백어택을 시도하는 장면인데 자, 중앙에서 했는데 토스가 좀 안 맞았죠. 쉽게 받아냅니다. 그 다음에도 받아내고 쿠로아이가 받아내는데 중앙 파이프 이번에도 약간 호흡이 안 맞았고 쉽게 받아냅니다. 5세트에도 백어택을 했어요. 5세트에 딱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려줬어요. 중앙 파이프 떡블락을 당했습니다. 이때 김희진이 떡블락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마치 카메라 각도상 양뽕이 블로킹을 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양뽕을 좀 이렇게 카메라맨이 클로즈업을 했는데 김희진이 여기서 떡블락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올림픽이고 중요한 시합이고 8강행을 결정짓는 시합이고 듀스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백어택 하기가 힘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백어택을 하기가 거의 0%에 수렴한다. 일본이 백어택을 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미 세터 안 하고 리베로는 공격을 안 할 것이고 코가사리나와 쿠로고 아이는 백어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압축이 됩니다. 이 4명이 공격을 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볼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명이 남았습니다. 미들브로커인 아카리, 레프트인 이시카와가 남았습니다. 이 둘은 과연 어떻게 할까? 이 둘 중에 누가 할지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냐라고 우리 팬들이 갤러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자, 이렇게 긴장을 엄청나게 하지 않냐. 지금 이거는 물론 15대 14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거 말고도 이제 긴장하는 장면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니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긴장을 하지 않냐. 그렇다면은 이시카와가 할 거라는 게 자명하지 않냐. 자,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시카와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올림픽 8강을 결정짓는
5세트 듀스를 앞두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얼굴만 가지고 그거를 판단해서 월드킴이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 이게 무조건 레프트, 그러니까 다른 데를 버리고 레프트로만 막아라 라고 말을 할 정도가 되려면은 95% 이상의 확률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봐서는 일단 요거만 봐서는 이 두 사람 이 나머지 자 4명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4명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건데 그럼 50%입니다. 50%인데 표정이 이시카와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표정이니까 조금 올라가죠. 한 6, 70%로 올라갑니다. 공격할 가능성이 한 6, 70% 올라가요. 근데 6, 70% 가지고 아카리는 한 3, 40으로 내려가죠. 7대4 정도, 7대3 정도인데 무조건 레프트니까 아카리를 버려라.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뭔가 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자 교체 참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체를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잖아요. 아바리니 감독이 여기 있죠. 이 감독이 교체를 단행하려고 했습니다. 염치기와 도라이몽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신청을 하는 거죠. 왜 교체를 했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일본의 백어택 성공률이 이렇다 그랬죠. 그래서 백어택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백어택을 시도하지 않고 그래서 이시카와의 프론트 어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시카와의 프론트 어택으로 갈 수도 아니면은 아카리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카리의 공격을 한번 한 거를 제가 좀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아카리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속공을 성공을 시켰어요. 그 중에 일부만 볼게요. 자 일단 저거부터 말씀드리면은 시마무라는 이동 공격 성공을 많이 시켰어요. 시마무라 아까 교체돼서 나간 미들브로카 있죠. 아카리는 이동 공격은 조금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스텝을 이용한 이동 공격은 조금 성공률이 떨어졌다고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미들 속공은 이 사람이 노련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광석화 같고 정확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이런 식으로 수지킴이 이제 혼자 뜰 수밖에 없었고 원브로킹 상태를 만들어서 아카리가 성공을 하는 장면. 그리고 5세트가 중요하잖아요. 5세트에도 컨디션이 좋아서 5세트에도 아카리가 미들브로커 속공을 성공을 시켜요. 리시브가 그 쿠로고 아이로부터 정확하게 전달이 되면은 미들브로커를 쓰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속공을 쓰는 거예요. 월드킴이 클러치박이 디그에 실패를 해서 득점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카리가. 자 그래서 진영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아카리도 충분히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굉장히 잘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카리도 있지만 근데 이시카와로 아까 제가 2명 이시카와와 아카리 두 사람이 공격 옵션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염치기는 왜 교체를 시키려고 했느냐? 백어택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두 사람 후로고 아이와 코가사리나는 백어택을 안 시킬 거예요. 우리 일본 감코지는 이걸 안 시킬 겁니다. 거의 0%에 수렴하죠. 그러면은 아까 미들브로카 아카리하고 카와의 전위 공격, 투 공격이 두 개가 남습니다. 아카리는 그렇다 치고 카와가 이게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평균 신장이 상당히 월등히 높기 때문에 블러킹이 우세했어요. 자, 기록지를 좀 봐야 되나? 자, 기록지를 일단 좀 보시면은 자, 일단 코가와 이시카와가 27점, 23점 이렇게 했고 월드킴이 이때 이제 30점을 해가지고 이제 올림픽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림픽 최초로 한 경기 30점 이상을 4번을 하게 됩니다. 이 시합을 이용해서. 그래서 러시아의 가모바가 3번 30점을 했었는데 그동안은 타이 기록이었는데 월드킴이 이제 단독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본의 포인트거든요. 일본의 이제 어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득점은 아니고 득점인데 자, 보시면 한국의 어택부터 볼게요. 한국의 어택은 월드킴이 자, 토탈은 30점인데 공격 득점은 27점이었어요. 나머지 3점은 서브 득점도 있고 블로킹 득점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클러치박이 11득점. 그러니까 월드킴 득점에 좀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득점 효율하고는 계산법이 좀 틀린데 어쨌거나 32%, 클러치박이 22%, 소영 선배는 33%인데 좀 수비 위주로 해가지고 시도를 많이 안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택을 볼까요? 일본의 어택은 상당히 다 25%, 21% 해가지고 골고루 득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득점 자체도 골고루 돼 있고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 에러는 6개, 2개 범실이 이런데 일본의 범실은 8개, 9개 뭐 이런 식으로 코가와 이시카와의 범실이 좀 많이 높습니다. 아라키도 범실이 5개고요. 이 범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블러킹을 의식한다든지 해가지고 너무 볼이 뜬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사이드로 나가서 아웃이 된다는 거죠. 공격 범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25, 21, 21 물론 이것도 뭐 괜찮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골고루 낮은 편이다. 득점 분포가 골고루 돼 있고 득점 효율도 골고루 낮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공격 득점이 26점,
21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백어택으로 보면은 이렇게 낮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아카리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이시카와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럼 이시카와로 공격을 할 때 레프트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여기서 지금 같은 경우 위에 결과부터 보면은 이시카와가 뛰었잖아요. 이시카와가 뛰어서 공격을 하는데 보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연타 페인트 이런 건 뺀다 치고 선으로 공격해서 이쪽으로 노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앵글샷으로 갈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이쪽도 갈 수가 있고요. 대각, 앵글샷, 직선 이렇게 세 가지 방향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를 한국 입장에서는 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레프트 공격으로 이시카와가 공격할 것이다까지만 예상을 해서 월드킴이 그렇게 무조건 레프트야 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 방향도 사실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되느냐,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주로 이시카와 거만 발췌를 했습니다. 이시카와가 공격할 거니까 이시카와가 이런 식으로, 이시카와 마요. 자 성공했죠. 자, 이번에는 터치아웃을 성공하는 장면, 염치기입니다. 염치기죠. 아까도 염치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터치아웃을 성공시키는 장면. 그리고 요것도 염치기 위로, 자 염치기 손을 맞긴 했는데 맞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또 다른 장면. 자 이번엔 손 맞고 사이드로 빠졌죠. 자 요거 맞고 이쪽으로 빠졌습니다. 염치기가 말이죠, 물론 세타라 보니까 이제 키가 좀 작고 하다 보니까 또 높이가 낮은 것도 있죠. 그래서 염치기를 노리고 공격을 염치기 쪽으로, 신장 매치를 이용해서 키가 작은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 건 아시잖아요. 배구라는 게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염치기의 블러킹 방향을 노리고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시카와도 많이 했고 코가도 꽤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세봤습니다. 수기로 셌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지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원래는 이랬잖아요. 자 백어택은 이랬죠. 자 이게 총 득점입니다. 쿠로고아이는 총 공격 득점입니다. 어택 득점 10점, 코가사레나는 26점, 총 득점 26점, 이시카와는 총 21점인데 그 중에서 석세스 오버 염이라고 제가 써놨죠. 염치기를 상대로 공격 득점을 성공시킨 게 몇 점이나 되느냐, 쿠로고아이는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그 매치업을 잘 안 시켰겠죠. 왜냐면은 이 두 사람을 매치업을 주로 시켰을 테니까 낮은 쪽을. 코가사리나가 5점을 염치기를 상대로 성공을 시켰고 이시카와가 염치기를 상대로 또 5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시카와가 염치기 상대로 상대적으로 5득점 똑같지만 코가는 26분에 오고 이시카와는 21분에 오니까 더 비율이 많습니다. 염치기를 상대로 성공률이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정확히 하려면은 염치기를 상대로 몇 번의 시도를 했느냐도 따져야 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지금 셀 수가 언제 세고 있습니까? 일단 총 득점 중에 비율이 이시카와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치기가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염치기 자체가 이제 물론 세터고 신장이 이제 170 약간 172 뭐 그 정도니까 낮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 V리그에서 국내 리그 할 때보다도 좀 더 낮은 상태고요. 아무래도 계속 주전을 뛰었잖아요.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계속 주전을 뛰었고 이게 지금 한 팀에 6팀이니까 5번의 시합을 뛰었는데 4번째 시합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체력이 작아져서 점프가 낮아진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손가락 골절 부상이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 핀을 박은 채로 지금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손가락 골절일 때 수술할 때 핀을 박잖아요. 그 핀이 박혀져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핀을 뽑은 직후인지 아니면은 핀을 아직 안 뽑은 건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힘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V리그로 복귀했을 때, 올림픽 끝나고 V리그로 복귀해서 시합을 몇 번 뛰더니 다시 부러졌잖아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손가락 힘적인 측면에서 블러킹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라바리니 감독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도라이몽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도라이몽과 염치기가 실제 이제 국내 리그 상에서는 뭐 블러킹 능력이라든지 블러킹 높이가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도라이몽은 이때 당시 뭐 손가락 부상고 그리고 주전으로 그동안 활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동안 체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시카와가 염치기를 상대로 득점하는 거에 지금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하잖아요. 근데 도라이몽이 앞에 전위에서 블러킹을 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득점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시카와가 이쪽에 지금 있는데, 자 그런 면 때문에 라바리니 감독은 교체를 단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지금 제지를 하고 나선 거예요. 부심이 둘이 그렇게 교체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라바리니가 왜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타블렛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교체한 것 중에 염치기가 원래 후위였다가 14대 12에서 1점을 따서 13점이 되면서 전위로 올라왔거든요. 로테이션이 달라져가지고. 그러면서 김희진이 원래 전위에 있었는데 후위로 간 겁니다. 그래서 블러커가 김희진에서 염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블러커를 다시 교체를 도라이몽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타블렛상으로는 김희진하고 도라이몽이 교체하는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바리니 감독이 그래서 뒤로 돌아서 우리 감코진이 있는 벤치를 돌아서 확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야? 염치기 대신 도라이몽을 전위에 투입해가지고 교체하라고 했잖아. 그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요. 도라이몽을 후위로 넣어가지고 서브를 넣으려는 김희진과 교체했는데요. 라고 아마 들었을 겁니다. 들어서 어우 이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타블렛에 입력한 대로 김희진이 후위에 있다가 이제 뒤 나가고 도라이몽 안혜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월드킴이 굉장히 지금 벙쪄 있는 상황.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2명이 된 겁니다. 세타가 2명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라바리니 감독의 의중은 뭐냐면 이 둘 염치기와 도라이몽을 교체를 해가지고 도라이몽이 이제 후보 세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투입이 되고 김희진은 후위에 그대로 두는 게 작전이에요. 왜냐 김희진이 서브가 굉장히 날카로웠단 말이에요. 오늘 시합에서 김희진이 약간 스파이크 플로터 서브 비스무리 해가지고 서브 에이스는 없었는데 상대방 리시브를 굉장히 흔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으면 이제 백어택 옵션도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 타블렛을 누르는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블 스위치를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위의 세터를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전위 세터 대신 그러니까 염치기 대신 공격수 지금 남은 건 아퍼짓 할 만한 사람은 정지훈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박정아가 레프트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박정아가 3세트인지 4세트에는 더블 스위치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더블 스위치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후위에 있을 때 김희진이 후위에 있을 때 도라이몽이 후위로 들어가고 그렇게 교체를 좀 했어요. 그 앞에 세트에서. 그리고 전위에는 박정아가 들어간다든지 클러치박이 들어가가지고 전위 공격수 숫자를 3명으로 맞춰버리는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그 교체 타블렛을 눌렀던 코치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코치가 누구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라바리니가 뒤를 돌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자, 이 위치 평상시 어디 위치? 자, 라바리니가 여기에서 여기로 본 거잖아. 여기로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세자르 아니야, 세자르. 이 사람을 보고 자르야, 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위 염치기랑 도라이몽이랑 교체 안 시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더블 스위치 아니었어요? 후위로 넣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느냐? 그 당시에 세자르의 평소 위치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에 있고 그리고 타블렛을 들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타블렛을 들고 있어요. 타블렛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타블렛을 누르는 담당자는 세자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자르가 요거를 잘못 눌러가지고 라바리니 감독의 의중을 잘못 파악하고 이상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김희진 대신 들어간 도라이몽이고 그리고 이제 오지구형 리베로 그리고 월드킴이 이제 후위에 있었습니다. 후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염치기 가운데에는 수지킴 그리고 요쪽에 클러치박이 랩 이렇게 돼 있게 된 거예요. 큰일 났죠. 이시카와가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공격 득점의 거의 4분의 1이 염치기를 상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염치기에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염치기를 빼지도 못하고 여기 그대로 이제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매치업이 되게 생겼단 말입니다. 염치기랑 이시카와가 이렇게 맞붙는 상황이 됐고 강력한 스파이크 플로터 서브를 김희진은 빼고 도라이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도라이몽도 서브가 좋긴 좋아요. 근데 파워 있는 서브는 아니고 그냥 플러터거든요. 그런데다가 그리고 도라이몽은 공격을 못 하잖아요. 김희진이 가지고 있는 백어택 옵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터 2명이 들어가서 제가 예전에도 제가 요 한일전 직후에 3년 전에 정지 화면 리뷰를 올린 적이 있는데 더블 세터 시스템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여기 세자르 얼굴 있네, 여기. 여기 세자르 얼굴 있어. 지금 안 보이시나? 살짝 보여드릴게. 세자르 여기 있죠? 세자르 여기. 지금 요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 된 겁니다. 이제 세자르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됐어요. 이 엉망이 됐지만 당황하는 거죠. 자, 이시카와는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이랑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팀원들을 이제 진정을 시킵니다. 진정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자르 때문에 이런 뭐 초유의 큰일 나는 위기가 이제 봉착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어요. 전화위복.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 전화위복이 됐느냐?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라키가 한 30, 40 이시카와가 공격할 확률이 한 60, 70%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써 자 보십시오. 원래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염치기를 빼려고 했잖아요. 이시카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염치기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시카와가 공격 성공률이 염치기를 향해서 강한 면모를 이번 시합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시카와를 쓸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이것으로 80% 정도로 상승을 합니다. 예, 미들 브로커인 아카리 주장을 쓰기에는 한 20% 정도의 그런 확률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80%라 하더라도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이걸 버리고 아카리를 버리고 이시카와에게 몰빵 블로킹을 하기에는 좀 위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시카와에게 우리가 야구도 그걸 뭐라 그러죠? 맞춰 잡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뭐 인코스나 아웃코스를 이렇게 조절해서 투수가 던져서 때리기 쉽게 공을 주면은 타자가 때린 공이 알아서 그 수비수들이 잡기 쉬운 포지션으로 가버리는 그런 것처럼 이게 배구라는 거는 이제 서브를 넣고 어떤 그 수비 포메이션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공격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제 생각에 원래대로 교체가 돼서 여기에 도라에몽이 있고 뒤에 자리아가 김희진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김희진이 어차피 이시카와의 공격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시카와에게 아마 서브를 때리고 김희진이었다면 때리고 그렇다면 이시카와가 받고 때리고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 공격력을 좀 낮췄을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차피 염치기가 이렇게 올라온 이상 이시카와의 공격력이 좀 극대화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시카와가 지금 한 80% 정도가 됐지만 공격을 할 이시카와에게 토스를 줄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끌어올려버리고 그쪽으로 그냥 블러킹을 몰빵해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마 월드킴과 라바리니가 도라이몽에게 목적타를 지금 보고 계시는 쿠로고 아이에게 맞춰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좀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도라이몽이 이렇게 하면은 자 이시카와가 오히려 공격을 하기가 더 수월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리시브를 안 받았으니까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시카와가 편하게 공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이제 세타인 모미 세터가 이시카와에게 공을 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시카와에게 목적타를 때렸다면은 이시카와가 리시브를 받다가 조금 삐끗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격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 모미 세타가 여기 아카리에게 줘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시카와가 좀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레프트로 몰빵을 해서 우리가 블러킹을 하기가 오히려 실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시브가 잘 되면 아카리 에리카에게 미들 브로커에게 가운데 속공을 잘 보낼 수가 있지 않냐. 오히려 오늘 그리고 미들 브로커 가운데 속공으로서 아카리 에리카가 성공도 굉장히 잘 됐다고 하지 않느냐. 이 사람에게 줄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리시브가 굉장히 아무리 잘 되고 그럴 때 하는 게 가운데 속공이 맞지만 이게 가운데 속공이라는 거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 공이 짧고요. 아주 빠른 스피드와 타이밍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맞춰봐야 되고 둘 다 아주 정확하고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아 근데 이 두 사람은 되게 실력이 좋고 이 모미는 굉장히 일본에서 떠오르는 신예고 아라키는 월드킴이 일본에 있을 때도 이미 아라키가 활동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상당히 중견급 선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전노장이고 이런 거를 잘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난 1, 2, 3, 4세트 동안 가운데 속공을 굉장히 잘 성공을 시켰고요. 아까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쿠로고아이가 안정적으로 리시브를 하게 유도를 하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오히려 무조건 레프트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자,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8강입니다. 8강 터키전에서 나왔던 모습인데요. 어떻게 냈는지 보시죠. 김희진이 리베로에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리시브된 공이 정확하게 나즈가 이제 주전은 아닌데 교체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더블 스위치를 위해서. 나즈에게 갑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속공을 할 절호의 타이밍이죠. 리시브가 너무 정확하게 나즈의 머리 위로 올라오니까 가운데 속공을 하기 위해서 에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다가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실래요? 완전히 헛손질을 했죠. 완전히 헛손질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에다와 나즈가 누굽니까? 에다와 나즈는 2011년 12년도에 페네르바체에서 월드킴과 같은 팀으로 뛰어가지고 둘이 이제 엄청난 주전으로서 팀을 이끌어가고 그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주역이죠. 근데 그게 그냥 우승이 아니고 팀을 이끌어가면서 터키 리그는 22전인가 전승 우승을 했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한 번 졌습니다. 모든 챔피언스 리그 시합 중에서 라비타 바쿠한테만 3대2로 한 번 지고 나머지는 전승 우승을 했어요. 예, 그것까지 이겼으면은 진짜 통틀어 전승 우승을 할 수 있는 신화를 이룩할 수가 있었는데 아깝게 그건 안 됐고 터키 배구 사이에 있어서 저 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터키에서.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엄청난 베테랑 둘이서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5세트고 8강에서 5세트고 이게 듀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합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시합이에요. 터키가 올림픽 8강을 처음 갔습니다. 이때 4강도 처음 갈 수 있는 신화를 쓸 수 있었는데 엄청나게 긴장을 합니다. 올림픽 무대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을 나즈와 그동안 호흡을 맞춰봤을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 이상을 둘이서 맞춰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극도의 긴장감과 중압감이 이 둘을 이렇게 뚝딱거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의 중요한 시합에서 5세트에서 미들브로카를 이용한 가운데 속공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고 아무리 베테랑이고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미들브로카에게 주기는 어렵고 요쪽 퀵 오픈, 레프트 퀵 오픈으로 주는 거는 막 엄청난 스피드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높이 띄워주면은 범실이 나올 가능성은 토스 범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줄 가능성이 게다가 지금 거의 듀스냐 이제 8강 진출이냐를 두는 중요한 시합이고 5세트고 앞에 염치기도 있어서 염치기에 강한 이시카와가 공격을 하면 잘할 가능성이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옵션이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가 되는 거야. 맨 처음에 제가 지적했었던 이제 리베로랑 이제 세터는 어차피 안 되고 그리고 후위에 있던 코가와 쿠로고와이는 안 되고 그리고 미들브로커는 중압감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 미들브로커에게 줄 수 있는 이 나머지 4명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고 미들브로커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이것 때문에 5% 이하로 줄어듭니다. 5% 이하로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줄 가능성이 1% 이상이다. 레프트로 줄 가능성이 1% 이상이고 게다가 서브도 이쪽으로 줬습니다. 일부러 맞춰 잡으려고 공격을 할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염치기가 이렇게 레프트 이시카와와 매치업이 됨으로써 줄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서 이거는 단지 레프트인 이시카와가 공격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코스마저도 일단 염치기가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서 있는 것도 염치기가 선 코스로 가는 게 더 자신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정도나 요 정도 코스로 보내는 쪽을 좀 더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래도 혹시나 대각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염치기가 있어서 직선 코스로 갈 가능성이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 이시카와가 때린다는 가능성은 95% 이상이 됐다고는 납득이 가시죠. 염치기 쪽인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긴 높습니다. 근데 이쪽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쪽에 비해서 그것도 유도를 한 겁니다. 유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또 상당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요거 유명한 장면 수지야 무조건 랩트야라고 말할 때 이거 2번이나 말하죠. 그렇죠? 벌써 돌아봤는데 지금 이상하잖아요. 월드킴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옆을 돌아봅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때 수지야를 벌써 부른 거야.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벌써 봤단 말입니다. 수지킴은 벌써 봤어요.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를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왜 2번이나 말했을까요? 수지킴에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저게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월드킴이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라고 처음에 말했죠. 그런데 만약에 수지킴이 그걸 잘 못 들었어. 못 들을 수도 있잖아. 주변이. 그래서 한 번 더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무조건 레프트야를 한 번 더 말하면 되잖아. 무조건 레프트라고.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 뭐라고 영경아? 아 무조건 레프트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잖아. 이름을 왜 2번 부릅니까? 벌써 뒤돌아봐서 월드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파리씨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라는 말이 수지킴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수지야를 불렀는데 왜 수지킴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그거 너무 이상한 추측 아닙니까? 클러치박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하기 전에 혼전 상황이 있었잖아요. 혼전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교체를 하고 지지고 볶고 막 우리 생각대로 교체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서 있고 얘기할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심판하고도 얘기했는데 뒤로 가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시간이 많았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고 그래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벌써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꽤 길거든요. 다시 정비하고 뭐 양쪽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때 클러치박과 수지킴 그리고 그 블로커들에게 미리 언지를 줬을 것 같아요. 그 줄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지킴은 여러분들 수지킴의 성격 아시잖아요. 수지킴은 월드킴과 눈빛만 봐도 척하면 척이고 월드킴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집니다.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황상 수지킴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무조건 레프트로 온다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블로킹 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효 블로킹 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구 이외에도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 가고 뭐 어디 촬영을 하자 그러면 촬영을 하고 거의 월드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저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들이 갤러들이 수지킴에게 재밌는 별명을 붙여줬잖아요. 신안군에 이제 그 안타깝게도 그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잡혀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염전에서의 그 피해자분들을 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 악덕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지킴도 월드킴을 거의 생각이 완전 일치합니다. 월드킴의 생각이라면 그냥 무조건 따라버려요. 그래서 염전수지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지킴한테는 굳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다시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를 이때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전에 말했던 걸로, 예, 여기 카메라에 아마 잡히지 않았지만은 조용하게 말했던 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수지야 한번 부르고, 근데 김수지는 돌아봤을 거예요. 근데 클러치박은 안 돌아봤어. 김수지를 불렀으니까. 그래서 수지야라고 굉장히 크게 부른 겁니다. 굉장히 크게 부르면은 목소리가 크니까 클러치박도 아마 월드킴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박에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니 그러면은 정아야 너도 잘 들어 무조건 레프트야 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수지킴의 이름을 불렀느냐. 아마 클러치박은 약간의 고민, 그러니까 월드킴의 말이 꼭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레프트가 아니면 어쩌지라고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는 게, 클러치박이 월드킴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을 하고 좀 그 지시에 안 따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클러치박은 올림픽에 있어서 정말 진심이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리우 올림픽 때 엄청난 악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클러치박의 위치가 이쪽입니다. 이쪽 가장 왼쪽에서 블러킹을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수지킴과 염치기는 이쪽으로 가서 레프트를 막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작전을 그렇게 짰을 거란 말이에요. 그 판정으로 인해 교체 이후에 웅성웅성되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에리카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에리카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 사람이 미들 가운데 속공을 어쩌면 할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낮지만 5% 이하라도 행여나 하면 어떡하지라는 클러치박의 머릿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킴은 클러치박에게 한 번 더 그거를 의심하지 마라. 내 말을 의심하지 마라. 무조건 레프트 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클러치박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그 소리를 쳐서 무조건 레프트야 라는 거를 말하기 전에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요? 이거를 보려면은 뒤에 거를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블로킹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깊게 말씀드린 적 있죠. 그 2 블럭 4 디그가 기본입니다. 상대가 사이드로 공격을 할 때는. 여기서 지금 이시카와가, 이거는 14대 14 듀스 상황이에요. 이시카와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명은 여기서 블러킹을 합니다. 두 명은 여기서 블러킹을 해야 되고, 클러치박과 이렇게 4명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사각형을 이뤄가지고 디그를 합니다. 이 3명은 원래 디그를 해야 되고, 클러치박은 원래 여기에 서 있다가 후방 이동을 하는 겁니다. 블러킹을. 근데 처음부터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서 있다가 블러킹 앞에 서 있다가 이제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이제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뒤로 가죠. 그죠? 예, 뒤로 갑니다. 클러치박이 여기 있죠? 이 공이 레프트로 가는 걸 보고, 왜냐면 이쪽으로 대각을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시카와가 대각을 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뒤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직선을 때릴 확률이 높았죠. 그래서 또 직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따가 15대 14에서도 이렇고 16대 14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월드킴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수지킴에게,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라고 말하기 전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수지킴에게는 쪽으로 가서, 수지킴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 사이드, 상대방이 볼 땐 레프트 사이드로 가서 블러킹 헬프를 띄워줘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클러치박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레프트에서 뛰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카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중앙 속공을 할 수 있잖아요. 중앙 속공을 하는 척 하는 거죠. 지금은 중앙 속공을 하는 척 하는데, 그래가지고 점프를 뛰면은 그거에 속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클러치박이 그런 걱정을 속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서 점프를 하면은, 그러지 말고 후방으로 가서 이시카와의 대각 공격을 아니면 여기서 그냥 블러킹을 띄워서 3블럭을 띄워버려라. 예, 이시카와가 이렇게 와가지고 칠 때 대각을 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디그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르르 몰려서 동시에 점프를 하면은, 이 클러치박이 이렇게 점프를 하면 이시카와가 대각으로 클러치박을 향해서 스파이크를 날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알고 미리 뛰는 거니까. 그러면은 더욱더 클러치박 대각 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염치기 쪽으로 선 공격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블러킹을 안 띄웠지만, 자 그러면은 자 다시 그때로 가겠습니다. 13대 14 상황. 그러면 제가 왜 클러치박이 레프트가 완전히 온다라고 확신을 하지 않고 아카리 에리카가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라고 제가 뇌피셜로 추측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클러치 박에게 여기에 지금 클러치 박이 있는데 이 아카리 에리카가 뛸 때 속지 말고 점프를 해도 속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레프트 공격에 대한 후방 수비를 하든지 후방으로 가서 디그를 준비하든지 3블럭으로 그냥 3명이 전부 다 레프트로 그냥 엉겨 붙어가지고 블러킹을 해서 뛰어버려라라고 월드킴이 아마 지시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움직임을 보십시오. 자, 움직임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에리카가 이렇게 갈 때 클러치 박이 움직임을 보세요. 약간 주춤했죠. 뛸 뻔했습니다. 후방을 가든지 이 옆으로 들어가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후방으로 가지도 못하고 점프도 못했습니다. 손만 겨우 들었어요. 그러니까 뚝딱거린 거예요. 뚝딱거렸어. 그 부분만 볼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클러치 박이 블러킹 3블럭에 가담해서 블럭을 한 것도 아니고 후방으로 가서 디그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에리카의 점프에 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리카가 혹시나 가운데 속공을 할까봐. 이래서 제가 클러치 박이 무조건 레프트야라는 거에 지금 나머지 5명은 무조건 레프트라는 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대비를 하고 있는데 클러치 박만 미들브로커의 움직임을 신경을 쓴 겁니다. 지금 보면은 수지킴도 여기서 미들브로커를 견제하지 않고 바로 뛰어가고 있어요. 아카리 에리카를 신경을 쓰지 않고 바로 뛰어가고 있어요. 클러치 박만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클러치 박에 나오는 눈빛을 읽었는데 그러면은 자 아까 얘기하다 만 거. 왜 수지야라는 이름을 2번 불렀어? 수지야 무조건 레프트야, 정아야 무지야 무조건 레프트야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수지야만 2번 불렀을까요? 클러치 이제 이게 수지킴은 굉장히 오랫동안 친구고 막 뭐 20년 이상 같이 같은 동네 살고 같은 학교 다니고 뭐 그런 친구고 둘도 없는 친구고 편합니다. 편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클러치 박이 이제 후배 아닙니까? 한 3, 4년 후배인데 클러치 박도 중견 선수고 차기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클러치 박이 그거를 본인의 판단 그거를 월드킴의 그런 판단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면서 안 따르는 기색이 보인다고 해서 박정아 무조건 레프트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면은 좀 그래요. 이게 클러치 박이 뭐 한 5, 6년 차밖에 안 됐다. 좀 나이가 많이 어리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런데 차기 주장이고 30살이란 말입니다. 거의.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좀 실례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수지킴을 불러서 큰 소리를 침으로써 우회적으로 클러치박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선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뇌피셜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클러치박은 그랬는데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지금 뚝딱거렸죠. 근데 뚝딱거려도 됩니다. 왜 뚝딱거려도 되느냐? 클러치박이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 점프하고 블러킹을 못하긴 했지만 여기에 그대로 서 있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시카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블러킹 높이가 굉장히 높으니까 일본 선수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혹시 3블럭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부담감을 이시카와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높이가 낮고 본인이 성공률이 높았던 직선타 쪽으로 아무리 대각으로 튼다 해도 수지킴 정도로 하겠죠. 앵글샷을 때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올림픽이고 5세트고 듀스를 앞두고 있고 본인이 때릴 거라는 거를 거의 눈치를 까고 있는 눈치고 눈치를 깠다는 거에 대한 눈치를 깐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염치기를 향해서 염치기와 좀 수지킴 사이 쪽으로 지금 보면은 둘 사이를 노린 것 같죠. 그렇게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유효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지킴이 유효 퀸이잖아요. 유효 퀸이고 아무리 국가대표 상황이고 상대가 굉장히 세계적인 그런 공격수고 지금 올림픽이고 긴장되는 그런 5세트 듀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디로 누가 때릴지를 알고 코스까지 직선 코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유효 블러킹 만들어내는 건 쉽죠. 둘이 합작해가지고 유효 블러킹 만들어지고 이시카와의 스파이크가 많이 세력이 약화된 채로 위로 뜬 겁니다. 그러면은 월드킴이 이렇게 공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줘서 올려주는 거죠. 그래도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공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주 막 그 염치기가 치기 좋은 이쪽 전위 가운데 이쪽에까지는 아니고 약간 부정확하게 한 요쪽으로 그래도 이거 굉장히 정확한 거죠. 급한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수지킴이 달려가고는 있어. 우리는 공격이 어떻게 될까요? 염치기가 지금 여기서 공격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도라에몽 백어택 못하죠. 도라에몽이 어떻게 백어택을 합니까? 오지구형은 리베로를 안 되고 월드킴은 여기 있는데 공격을 못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명 남았죠. 클러치박과 수지킴인데 가운데 속공을 때리기는 거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쳐서 가운데 속공 또는 외발 이동을 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클러치박 줄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오픈으로 퀵오픈도 아니에요. 오픈으로 레프트로 우리가 더 무조건 레프트입니다. 저쪽은 95% 레프트로 갔는데 우리는 100% 레프트예요. 100% 클러치백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 팀이 더 막기가 쉽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시가와가 직선 코스로 때리도록 유도를 했잖아요. 근데 저긴 일본 팀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클러치 박이 프로 때리는 건 맞는데 어느 코스로 때릴지, 직선으로 때릴지, 대각으로 때릴지, 앵글샷을 때릴지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두 명은 투 블럭을 띄고, 왜냐면은 클러치 박에게 공이 가기 때문에 여기 이시카와는 후방으로 가서 디그 준비를 하는, 이렇게 됩니다. 정석대로.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렇게 됐잖아요. 두 명은 블러킹을 띄고 이시카와가 후방으로 가서 디그를 준비합니다. 좀 많이 후방으로 갔죠. 그래서 어디로 때리느냐, 이걸 근데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도를 안 했기 때문에. 리베로인 쿠바타 리베로 어디로 갑니까? 굉장히 정광석과 같이 블러킹을 피해서 이쪽으로, 쿠바타 리베로와 이시카와 사이로. 와, 그러니까 이 클러치 상황에서 클러치 박은 이 틈새가 보이는 거야. 피해서 이 사이로 넣어서 이쪽에 명중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맞았죠, 여기. 도시카 하면은 두 사람의 블러킹을 피해가지고 이 사이로 이렇게 여기에 명중시킨 거예요. 이 대단합니다, 진짜. 이거를 예상하지 못한 거야. 어디로 칠지. 그러니까 이제 실점을 해서 클러치 박의 득점으로 듀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늠름합니다. 그런데 호들갑 떨지 않죠? 와, 정말 침착합니다. 그래서 듀스가 돼서 그 누구도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동안 5세트 들어서는 우리는 작전 타임을 한 번 했고요. 왜냐면 일본 팀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작전 타임을 쓰질 않았어. 두 개 남아있는 작전 타임 중에 하나를 듀스인 상황에서 이때 씁니다. 12대 14에서 이렇게까지 따라잡힐지 상상을 못했겠죠. 나카다 구미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일본의 그 지금 작전 타임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요 세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남자 코치 있죠, 이분. 이 사람이 항상 작전 지시를 해요. 나카다 구미 감독은 작전 지시를 안 하고 여기 빠져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5세트 내내 그랬어요. 구미 감독은 그냥 격려만 하고. 그래서 저는 바지 감독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자세한 작전을 이 남자 코치가 합니다. 나카다 구미 감독이 후배인가? 그러니까 약간 감독 임용을 할 때 나카다 구미 감독은 조금 상징적으로 임용을 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는 감독 역할을 안 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이따가 나오는 작전 타임도 좀 그렇거든요. 자, 요 작전 타임에서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은 어떤 작전을, 자, 여기는 벌써 작전이 끝났어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복귀를 합니다. 아직까지 작전을 하고 대부분 월드킴과 최윤지 통역사가 있고, 지금 나머지 감코지는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라바리니와 최윤지 통역사와 지금 보면은 월드킴이, 제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라바리니 감독하고, 자, 월드킴이 주로 어떻게 하자라고, 이 월드킴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전을 굉장히 길게 짠 거예요. 물론 이제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 것도 있죠. 자, 작전을 굉장히, 저기는 일본 팀은 좀 간단하게 작전을 짠 것처럼 보이죠. 약간 마음을 가다듬는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작전이 같았습니다. 똑같은 작전을 계속 쓰고 있어. 이시카와에게, 자,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뭐냐, 듀스가 됐어요. 듀스가 됐는데 우리도 똑같이 쿠로고 아이에게 목적차를 보냅니다. 쿠로고 아이가, 자, 잘 받았어요. 쿠로고 아이가 리시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시카와에게 또 보내는데 특이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쿠로고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이시카와는 공격하러 앞으로 가고, 그리고 아카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 A퀵으로 가요. 아까도 A퀵으로 갔거든요. 이제 리베로랑 이렇게 코가사리나도 앞으로 가고, 쿠로고 아이도 앞으로 가고, 이 코스가 똑같아.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어땠을까요? 이게 이시카와한테 공을 주기는 주지만 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사실.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가지 말고 아카리가 이쪽으로 외발 이동을 간다든지, 또는 코가사리나가 이쪽으로 좀 백어택을 안 할 거긴 하지만 백어택을 마치 할 것처럼 이쪽으로 좀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 약간 블러킹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아까는 그렇다 쳐도, 아까는 저희가 이시가에게 그 직선타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우리의 예측대로 움직여줬다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또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레프트를 위주로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를 깠을 것이고, 일본 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블러킹을 분산시켜가지고 이시카와가 이렇게 가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몰려갔어요. 다 같이 왼쪽으로 몰려갔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어차피 이제 일본은 백어택이랑 가운데 속공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시카와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시카와에게 주기로 한 거야. 그러면 그 사실을 대한민국도 알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쪽으로 몰빵, 수지킴과 염치기가 몰빵으로 해서 이시카와에게 편향돼서 블러킹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시카와가 혹시나 떡블락을 당해서 실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떡블락을 딱 당해서 실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쪽에 몰려 있는 겁니다. 쿠바타 리베로는 후방, 그리고 나머지는 이 근처에 다 몰려서 어택카바를 하기 위해 행여나 떡블락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카리가 저쪽으로 가고 지금 코가가 가운데로 이렇게 와서 약간
파이프 코스로 왔잖아요. 근데 라이트 백어택 코스로 갔다. 그러면은 여기가 완전히 비게 되거든요. 아카리는 여기에 있게 되고 코가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떡블락 당했을 때 보통 여기로 떨어지는데 어택 커버 할 인원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자, 그러면은 우리 쪽의 변화는 뭐냐? 자, 아까랑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라바리니와 아까 월드킴이 작전 타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겐 전화위복이 된 거야. 일본 팀이 쓴 작전 타임이 우리가 작전을 충분히 수비 작전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다 준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아마 나올 것이다. 일본 팀이.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수비를 하자. 무조건 레프트 쪽으로 수지킴과 염치기는 이쪽으로 몰려가서 극단적으로 좀 측면을 막 그래도 혹시나 대각을 때릴 수 있으니까 클러치박은 후방으로 가거라. 여기에 블로킹 코스에 있다가 후방으로 가서 디그를 하거라. 이렇게 작전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클러치박이 아까는 뚝딱거렸잖아요. 블로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디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뚝딱거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는 아카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후방 수비를 갑니다. 자, 보셨죠? 이거를 또 슬로우 비디오로. 자, 바로 후방으로 갑니다. 바로 후방으로 가서 디그를 준비하죠. 그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치박도 아까 한번 겪어봤으니까 월드킴이 무조건 레프트라고 하면은 무조건 레프트로 공격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게다가 똑같은 코스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아까랑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임의 코스가 6명 일본 선수 6명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거를 눈으로 봤으니까 이거는 뭐 경험도 있고 눈으로 봤으니까 뒤로 안 갈 이유가 없죠. 아카리에게 속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3블럭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3블럭을 왜냐면 3블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변칙적이고 디그가 한 명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3블럭을 여기서 아까는 여기 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기 서 있어서 블러킹을 한다 그러면은 이 랠리가 끝나고 다음번에 일본이 봤을 때는 클러치박도 이쪽에 모여서 지금 3명이 3블럭으로 이쪽에 편향되는 걸로 계속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랠리에 이번 랠리 말고. 그러니까 그냥 정석대로 2블럭 4디그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클러치박이 후방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걸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시카와의 선택은 대각보다는 염치기를 상대로 하는 것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지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때리는 것보다는 염치기 쪽으로 공격하는 것이 마음이 아마 편했겠죠. 이쪽으로 했습니다. 염치기 쪽으로 직선타를 때렸고요. 이번에도 유효 블럭이 됐죠. 유효 블럭이 되는 이 과정, 이 유효 블럭 돼서 튕겨나가는 코스도 똑같아. 월드킴이 또 뒤로 가가지고 걷어 올리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공이 강력했기 때문에 염치기가 또 좀 약간 이쪽으로 가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급격히 방향을 틀었죠. 그래서 조금 토스도 조금 약간 점프를 하면서 토스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붙었죠. 그래서 클러치박이 밀어치기 푸싱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도 우리도 무조건 레프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푸시로 하니까 이건 막았어. 공격이 약했으니까. 이번에는 하이볼 상황이죠. 혼전 상황이기 때문에 이시카와가 어거지 슛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슛을 때릴 수가 없고 그냥 제자리 점프해가지고 짊어지고 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가 있죠. 벌써 앉아 있습니다. 벌써 반동을 이용하려고 두 사람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세팅된 공격 킥 오픈이라면은 이시카와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들어오는데 지금은 여기서 점프를 하니까 완전히 측면으로 가진 않고 두 사람이 약간 이쪽은 좀 비워두고 이쪽에서 점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클러치박은 애당초 그냥 여기 와 있어. 디그를 하러 와 있어. 블러킹 하러 앞에 있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또 직선타로 때렸죠. 직선타로 때렸는데 이제 너무 지금 보면은 네트와의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블러킹을 좀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타치 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매치 포인트가 한국의 매치 포인트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올림픽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일단 이번 시합부터 왜냐면은 자, 지금 저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주심이 이제 이 유명한 주심이고 얼굴이 유명합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부심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선심 있잖아요. 선심 보면 동양 사람이죠. 이게 일본 사람입니다. 선심이 이쪽에도 선심 있죠. 선심 4명이 다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선수가 있는데 선심을 일본 사람을 쓰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선수들도 적게 들어와야 되고 스텝이랑 심판도 적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심까지 입국을 허락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심들은 다 일본이었습니다. 이 시합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시합이 선심이 다 일본 사람입니다. 주심하고 부심만 다른 나라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편파적으로 그 라인에 걸쳐서 애매할 때 좀 일본의 유리한 판정을 선심들이 막 내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주심은 이제 정확한 판정을 내렸죠. 대부분. 그때 있잖아요. 이 도미니카전 때 오심했던 어거지로 오심했던 도미니카가 아니라 케냐전이구나. 케냐전 때 케냐 선수 손 맞고 아웃이 됐는데 노터치 아웃을 선언한 거예요. 이 일본 주심이 일부러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 한국과 일본이 같은 조니까, 한국이 라이벌이니까. 자, 그래가지고 막 둘이서 막 쉬터치, 월드킴이 쉬터치, 그녀가 맞았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도 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일본 주심의 판정대로 갔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주심이 러시아 사람이었고 선심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이 다 일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명이 일본이었어요. 심판 중에 5명이 일본이었던 겁니다. 이때는 정말 웃기게 그런 거였고, 요번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아웃이 됐잖아요. 아웃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아웃이 선언되니까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코너 선심이 자세히 보세요. 굉장히 낙담을 하고 있죠. 요게 웃겨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매치 포인트가 됐어요. 자, 낙담을 한 거는 이시카와도 낙담을 하고 있죠.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또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이때는 챌린지를 하는구나. 이때 챌린지를 해요. 이때도 우리는 작전을 짭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용기도 북돋고, 자, 아까처럼만 하자. 일본은 특별히 작전을 짜진 않고 저거를 보자, 이게 관심사였죠. 노터치입니다. 자, 일본은 염치기에 손가락 맞고 나가기를 바랬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노터치가 선언됐고, 그래서 매치 포인트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작전 타임을 또 불러. 그럼 우리나라도 작전을 짤 시간이 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나카다구미 감독은 별말 안 해요. 지금 요 코치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전 타임이 일찍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작전 타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우리나라도 라바리니 감독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말을 했을 겁니다. 아까랑 공격 팻 비슷한 동선을 그릴 것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하자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지구형이 걸어 라고 화이팅을 하죠. 자, 그래서 나갔어요. 굉장히 부담감을 극심하게 느끼고 있는 이시카와 마유. 여기서 똑같아요. 도라에몽이 쿠로고 아이에게 또 목적타를 줬습니다. 이시카와에게 안 줬어요. 그런데 다 앞으로 가고 A를 뛰고, 아카리는 A 뛰고, 이시카와는 이쪽으로 가서 오피고픈 준비하고 다 전진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치는. 코바타도 이쪽으로 올 겁니다. 왜냐면 어택 커버 해야 되니까. 코바타는 근데 좀 다른 쪽으로 가네. 코바타는 이쪽으로 오지는 않고 오른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움직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그냥 여기로 오고 있고, 클러치박도 후방으로 갔습니다. 에리카의 의미 없는 움직임에 속지 않고 클러치박이 후방으로 가서 디그 준비하고, 이 둘도 에리카 버리고 이시카와를 막고 있습니다. 블로커들도. 그래서 유효블럭이 돼서 이번에는 근데 높이 뜨지 않고 낮게 깔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도라이몽이 이걸 살려냅니다. 근데 좀 디그가 부정확해가지고 세터에게 가지 않았죠. 그래서 월드킴에게 갑니다. 월드킴이 언더토스 클러치박에게. 그래서 클러치박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이 부정확하니까 이번에도 밀어내기. 여기서 이제 오지구형이 엄청난 어택 커버를 합니다. 이거를 엄청난 어택 커버를 해. 약간 혼전 상황. 이번에 수지킴이 공을 올려주니까 또 밀어내기, 두 손 밀어내기로 그렇게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영상이 아직 편집 전이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길어졌을 것 같은데,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은 무조건 레프트야라는 그 말 자체가, 수지킴의 이름을 2번 불렀던 것 자체가 클러치박을 향한 거였다. 근데 클러치박은 조금 뚝딱거렸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레프트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좀 뚝딱거렸다.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포메이션이라든지 그런 흐름, 그리고 그동안의 오늘의 시합에서 한일전에서 나왔던 전반적인 그 통계 상황, 이시카와가 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측에서 유도를 했고, 그래서 무조건 레프트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13대 14에서 출발을 해서 3연속 득점으로 3번 다 레프트 쪽으로, 이시카와 쪽으로 몰빵을 했던 일본의 약간 단조로운 작전, 변칙적이거나 모험을 하지 않고 안전빵으로만 너무 갔었던 페인이었고, 한일전 승리를 통해서 8강으로 갈 수 있었던 우리 팀의 1등 공신은 바로 세자르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홈리스 가왕 뇌피셜 배구 돌팔이었습니다.